마케팅과 같은 서구 학문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가르치고 판매나 영업은 이렇게 좀 저급한 거, 천대시하는 이런 학계의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야, 영업은 몸으로 때우는 거야. 기술의 닛산하고 영업의 토요타가 붙으면요,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냐면은 영업의 토요타가 이긴 거예요. 이 영업이 왜 위기에 진짜 기업을 살리고 또 기업을 최강의 기업으로 끌어올렸는지는 이제 토요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토요타가 보유하고 있는 신이 영업의 신이에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기대하시는 시간으로 또 뵙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 경영의 신, 장사의 신 시리즈를 보내드렸는데 정말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화과정입니다, 여러분. 영업의 신을 물론 일본의 영업의 신입니다만 저희가 왜 일본을 이렇게 조망하고 또 일본에 천착하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저성장의 시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불행히도 저성장의 기간에 들어와 있고 이 저성장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고 또 어쩌면 극복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짧은 저성장의 기간으로 끝낼 것이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너무 매끄러한 부분만을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각 분야의 어떤 극복의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시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어쨌든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 일본의 저성장 시대 또 잃어버린 30년의 극복의 어떤 히어로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저성장 기간을 빨리 종결시키는 새로운 히어로들을 기대하면서 이 순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봅니까? 토요타의 영업의 신입니다. 그 저성장 위기는 우리한테도 위기이지만은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각 방면에 뛰어난 히어로들이 탄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까지 뭐 장사의 신, 경영의 신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히어로가 영업의 신이에요. 영업으로 이 저성장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본 내에서 영업의 신으로 추앙받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위기 국면에 영업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그 금융회사에 있을 때 영업 비즈니스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어쩔 때는 내가 이게 소모품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저 후선부서의 기획란이다 인사란이다 이런 분들은 고난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느 궤도에 올라섰을 때 결국 영업이야. 그렇죠. 영업이었어. 내 클라이언트니까 다른 회사도 갈 수 있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가미야 쇼타로라는 도요타의 전설적인 CEO, 영업의 신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이 가미야 쇼타로의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한 달여 전쯤에 교수님 모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시고 도요타의 산업기술기념관을 갔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었습니다. 도요타가 자동차 회사로 출발한 줄 알았더니 방직기계 회사로 출발했던 것도 그렇고 참 이 도요타의 성장기가 참 만만치 않았구나 그런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데 지금 그 경영의 그 궤적에서 가미야 쇼타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 위기를 돌파할 때는요. 보통 사람들은 뭐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자, 그럼 카리스마적인 분이 어느 곳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별로 그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영업으로 돌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 세계를 돌아다봐도 뭐 맥도날드의 뭐 신화적인 분들, 예. 뭐 아니면 금융기관의 뭐 신화적인 CEO들 이런 분들 중에는 영업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예. 그 정도로 영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은 좀 천대시하고 뭐 이런 어떤 문화적 분위기까지 같이 네. 형성돼 있어 가지고요. 예. 이 영업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본의 영업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가미야 쇼타로의 케이스를 가지고 예. 영업은 위기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미야 쇼타로가 뭐 창업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CEO들이 있었을 텐데 네. 도요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영업의 신 네. 가미야 쇼타로의 얘기인데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CEO를 했던 분이시죠? 이 부분이 가미야 쇼타로는 전부터 예. 토요타에 그 들어와 가지고 예. 영업통으로 쭉 컸어요. 영업통으로 쭉 컸는데 1950년대에 예. 그 토요타 위기라는 게 있었었거든요. 토요타가 그냥 도산 직전까지 몰려갑니다. 예. 물론 뭐 이때 한국 전쟁이 토요타가 부흥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지만은 네. 내부적으로 이 토요타의 위기를 극복해낸 1등 공신이 그 당시에 1950년대 CEO로 부임한 가미야 쇼타로가 예. 그 위기를 돌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음. 그 이후에 이분이 예. 30년간 예. 토요타 판매 주식회사 사장 회장을 역임하면서 뭐 토요타를 진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1등 공신 중에 한 분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경영학이라는 학문도 있고 뭐 경영학에도 마케팅이라는 게 또 전공이 있고 그런데 근데 영업을 가리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무슨 저 다단계 뭐 그런 데 가면은 영업 뭐 이런 약간 그 영업이라는 게 네. 약간 비제도권이고 맞습니다. 또 약간 좀 천대시 받는 그런 개념 아닌가. 맞습니다. 그죠? 예.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 영업인데 예. 제가 이제 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연구소를 출간했었어요. 예. 한 2000년대 초반에 예. 그때 이제 이 연구소를 출간하기 위해서 영업을 쭉 찾아봤더니만은 예. 진짜 한국에서 영업을 연구하는 학자가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가르치지를 않아요. 영업에 대해서. 예. 뭐 지금도 뭐 경영학과라든지 경영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영업을 가르치는 대학이 거의 없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해요. 영업이라는 걸 연구를 안 하고 더군다나 연구를 안 하니까 이제 가르칠 때 이제 제대로 안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건데 예. 마케팅과 같은 서구 학문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가르치고 판매나 영업은 이렇게 좀 저급한 거, 예. 천대시하는 이런 학계의 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학계의 풍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업 조직에 갔을 때는 이게 현장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현대자동차 그 국내 영업 사업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럼 국내 영업 사업부에 3만 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은 1%밖에 안 돼요. 아, 그러면요. 99%는 영업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뭐 국내 영업 사업부, 예. 뭐 국내 영업 총괄 예.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나머지 다 영업이죠. 다 1%고 나머지 99%가 영업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99% 영업 출신들은 예. 학교에서 거의 영업을 안 배우고 현대자동차는 삼성전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신입사원들이 선배 보고 선배님 저 영업 안 배웠습니다. 예. 영업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야 영업은 몸으로 떼어오는 거야. 어떻게 3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랑 똑같아. 야, 근데 이게 지금 일단 부딪혀. 일단 부딪히는 거야. 몸으로 떼오고 경험으로 배우는 거야. 이게 이제 영업인데 이게 또 하나의 측면은 학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업계도 이게 맞아요. 산업 공상화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야 요즘 기업 취직하는데 최고 인기 부서가 어느 부서야? 라고 물었더니만은 학생들이 교수님 제 인기 부서가 최고의 인기 부서래요. 네. 그래서 야 제 인기 부서가 어떻게 최고의 인기 부서야? 네. 이랬더니 이거 교수님 그것도 모르시고 네. 쟤는 재무팀, 네. B는 비스팀, 네. 인이는 인사네요. 인사팀, 네. G는 기획팀. 이게 이제 인기 부서. 네. 이제 취업하는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네. 인기 부서고 네. 그 영업 부서는 가장 기피하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쇼크를 받았는가 하면은 금융회사 영업 부분을 이제 자문을 하는데 네. 어느 날 안건 중에 하나가 네. 이 금융처럼 이렇게 고임금을 받는 이 직군에서 네. 영업이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문 안건이 영업 이런 거 대신에 뭐 파이낸셜 플래너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뭐 이 중에서 어느 게 좋은 거냐고 그렇게 영업이란 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FP 뭐 FA 뭐 이런 말을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야 영업을 대우해 주면서 영어 쓰면은 고맙겠다마는 영업을 그렇게 천대시하면서 영어만 딸랑 써준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거의 우리 5대 금융지주라고 하잖아요. 뭐 4대 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 거기 은행장이니 뭐 고위 임원들 보면 다 인사 아니면 기획이에요. 두 군데 안 거치면은 거의 임원 승진이 힘든 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문제지요.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고객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우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인사 기획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그게 강형성이 강하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에서 도대체 그럼 영업이 뭐냐? 이 정의부터 먼저 내리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영업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업을 영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업을 영위하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영업이라는 거는 근대적인 기업이라든지 마케팅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형적인 게 이제 보부상 영업은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면은 보부상은 이제 말 그대로 그 보부 그 안고 등에 지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 소위 이동식 영업이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주에서 대나무 죽쇠 공품을 띄어다가 등에 지고 이고 해가지고 한양에서 팔았다. 이러면은 이 보부상이 어떤 영업을 했는가 하면은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업을 영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동식 영업이 나중에 이제 5일장이라든가 장이 서게 되면은 이동식은 아니지만은 정주식이지만은 그것도 나주에서는 일단 물건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띄워서 그 매장에서 판매해야 되는 이것도 동일하게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그렇죠. 그 업을 영위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근대식 기업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 생산지를 결국은 제조 공장으로 회사 내에 내부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근대식 기업, 현대식 기업에서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과 시장 고객과의 연결하는 업이거든요. 그렇죠. 이 속에서 예를 들어 생산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내다 파는 거는 판매고 또 고객의 니즈라든가 시장의 움직임을 이 회사에 다시 끌어들이는 건 마케팅이고 이게 이제 마케팅과 판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학에서는 마케팅만 가르치고 판매는 안 가르치고 영업은 뭔지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러면은 이 영업이 왜 위기에 진짜 기업을 살리고 또 기업을 최강의 기업으로 끌어올렸는지는 이제 토요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토요타는 이제 뭐 우리 김프로님도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뭐든지 잘하면은 신이라는 걸 붙이지 않습니까? 뭐 우동을 잘 만들어도 우동의 신이고 뭐 경영을 잘해도 경영의 신이고 이런데
토요타가 보유하고 있는 신이 영업의 신이에요. 네. 뭐 제조의 신도 안 계시고 네. 품질의 신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영업의 신이 이제 토요타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신인데 이분이 이제 가미야 쇼타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왜 이제 토요타에 그 관여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토요타는 뭐 아시다시피 토요타 사키치라는 사람이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목수의 아들. 그렇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매일 밤에 직기를 착삭 이제 직조를 하는 걸 보고는 1918년에 토요타 방직 주식회사라는 걸 설립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1918년 이때는 일본 산업의 주력 산업이 방직업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방직업이었는데 그 방직업 중에 이 토요타 사키치는 대규모 방직업자가 이미 있으니까 뭐에 특화를 했는가 하면은 직기, 착삭착삭 짜는 직기를 만들어서 파는 일로 이제 이 방직업에 네. 발을 들이다 놓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목수의 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 여기에 이제 그 방직기가 나무로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나무로 돼 있죠, 예. 그죠? 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무로 돼 있는데 이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발명을 하는가 하면은 척덕척덕 이제 직조를 하다가 시줄 날줄 중에 하나가 탁 끊어지면은 네. 이제 이 직기가 자동으로 스톱하는 장치를 네. 발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창업주 토요타 사키치는요 일본의 교과서에 발명왕으로 그러니까. 소개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기업인인 줄 알았더니 발명가였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인가 하면요. 뭐 방직기가 척척척척 밤새 돌아갔는데 시줄이 날줄 하나가 끊겨가지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그 제품 검사를 해보면은 다 불량이죠. 다 불량인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탁 끊어지는 순간 직기를 멈추게 하면은 네. 멈춘 직기에 막 뛰어가가지고 그것만 시줄 날줄만 다시 연결해서 그렇죠. 다시 온 시키면은 계속 짜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불량률을 뭐 엄청나게 삭감하는 그렇죠. 이 발명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네. 영국에 이 발명 특허를 팝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그 돈을 이제 받았는데, 네. 근데 이 토요타 기이치로가 이 발명품을 팔러 런던에 갔다가 네. 쇼크를 받았는 거예요. 예. 런던에는 자동차가 네. 그냥 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토요타 기이치로가 다음 주력 산업은 자동차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저게 저런 게 대부분 우리가 대표적인 청출어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33년에 네. 그 방직 주식회사 한 켠에 자동차 불을 설치하고 소위 지금 말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동차를 다 뜯어 분해해가지고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네. 그게 뭐냐면 1936년에 일본에서 자동차 제조 사업법이 시행돼요. 이 사업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제국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네. 일본의 당시의 주력 자동차 메이커는 GM하고 포드였는 거예요. 미국 거군요. 미국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가상 적군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제국 정부가 무슨 선택을 하는가 하면은 GM과 포드를 몰아내요. 그러면서 일본 국내에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는 두 개의 기업한테 허가를 줍니다. 하나가 닛산이고 하나가 토요타예요. 그게 지금 1, 2위 예. 자동차 메이커네요. 그렇죠. 일본에서. 예. 그래서 이제 37년에 이제 그 회사를 독립시켜 가지고 제일 먼저 생산한 게 지원 트럭. 이거를 생산했는데 그때 그 저 전시회 봤잖아요. 2층에서 GM 트럭 보셨죠? 예. 이게 이제 그 토요타가 최초로 생산해서 팔았는데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났다고. 그렇게 고장이 따라다니면서 고쳤다 그런 거 그치 아니에요. 거기 유명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으로 예. 저 토요타 기이치로가 예. 직접 어디가 문제냐 이렇게 쳐다보는 그 그림. 그렇죠. 근데 이제 토요타가 대단한 게 예. 그런 초기의 아픔조차도 예.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 토요타의 그 자동차 산업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예. 가만 보면 1937년도에 일본이 중국하고 중일 전쟁 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기회가 그렇죠. 왔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군용 트럭을 만들어야 그러니까요. 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 트럭부터 만들면서 막 품질 개량해 가지고 예. 이제 군용 트럭으로 넘어가는데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패전을 맞이했는데 네. 근데 이제 패전을 맞이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49년부터 대불황이 이제 닥쳐오기 시작한 네. 거거든요. 이때 이제 결국은 토요타는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토요타 기이치로가 그냥 울면서 네. 대량 직원들을 해고해요. 그리고 본인도 퇴임할걸요? 그렇죠. 네. 그때 엄청난 노사 붕괴가 일어나 가지고 이 책임지고 이제 퇴임하면서 은행단들이 토요타를 두 개로 분해합니다. 하나는 공업 주식회사라고 제조 부문하고 네. 판매 주식회사라고 판매 부분을 분리해요. 예. 예전에도 현대자동차도 판매회사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이제 토요타의 전통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데 이때 이제 판매 주식회사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가미하셨다. 아, 그렇군요. 예.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 예. CEO죠. 근데 제조 부분은 그 이후에 전문 경영인도 뭐 사장이 되고 또 토요타 패밀리도 사장이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그때부터 30년간 네. 토요타 판매 주식회사의 사장과 회장을 역임합니다. 30년 CEO예요. 예, 30년씩. 대통령으로 치면 너무 장기 독재를 하셨는데 그렇죠. 성과가 있었으니까 됐겠죠. 아, 뭐 이분이 성과가 대단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토요타의 돈끌리오네. 아, 라고 별명으로 불리우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면은 이분은 원래 이제 그 나고야 출신이세요. 나고야가 사실은 뭐 도요타 본거지죠. 본거지죠. 그렇죠. 예. 이분이 이제 그 미쓰이 물산 뭐 이 종합상사는 당시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종합상사 취직해가지고 7년간 해외 주재했어요. 그 당시에 영어를 할 줄 알고 이렇게 오래도록 해외 주재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했는데 그렇겠죠. 가미야 쇼타로는 특히 런던 뭐 이런 아주 1급지의 상사면으로 1920년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날리니까 이제 GM 자펜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예. 헤드헌팅 해가지고 예. GM 자펜 일본의 GM 자동차 판매를 다 맡겨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인에서는 최고의 직위까지 예.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을 또 눈여겨본 게 토요타 기이치로라서 신생 토요타한테 상고 초려를 모셔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쯔이 물산의 해외 경험도 있고 GM 코리아 최고 책임자인데 신생 회사의 사장으로 오라 그러면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이치로가 상고 초려하면서 이분한테 정권을 줘요. 앞으로 판매에 관한 정권을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가 이분이 토요타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전전부터 토요타를 완전히 현대적 기업으로 만드는데 이분의 업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토요타 딜러망을 기가 막히게 구축해요. 두 번째가 그 딜러망이 고객을 끌어오는 최고의 거점으로 만든 또 수많은 장치들, 제도들을 만들어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판매 주식회사 사장이기 때문에 제조 주식회사 기업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제 토요타를 최고 기업의 반열으로 올리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분의 그렇군요. 역할인데 예. 첫 번째 이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김포로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업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네, 저 장사라고 해주십시오. 장사도 하셨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로드사이드의 자동차 딜러 많이 샵 있죠. 뭐 네. 수없이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미국은요, 그 딜러가 하나의 회사예요. 네, 그럼 조그마한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은 소규모 딜러를 두는가 하면요, 미국식 사고는 갑을 관계예요. 제조 회사가 있는데 딜러가 크면은
이게 협상력으로 자꾸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걸 다 찢어 놓는군요. 찢어 놓는 거예요. 네. 작게 찢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규모 딜러인데 이걸 이제 본받아서 일본은 너무 그렇게 하기도 힘드니까 적어도 하나의 딜러가 점포 4개 정도 여는 정도로 그렇게 조그마하게 했어요. 제안을 했군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미야 쇼타로는 이거 하면 망한다. 오히려 더 대규모 딜러 해라. 어느 정도인가요 했더니만은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북도에 하나의 딜러를 만들어. 오, 더 책임자네요. 그렇죠. 더 큰 회사. 네. 거기에 그 딜러 회사가 경상북도하고 대구에 14개의 딜러를 깔 수 있도록 해. 이런 시스템을 주문한 거예요. 네. 그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쪽에 가격 싸게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 싸게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력이 우리 밀려요. 그럼 오히려 짜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야. 왜 판매점을 딜러들을 적대시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 공동체 공정 공영 관계를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짜게 해가지고 말 잘 듣는 그런 체제로 하느냐. 그거는 미국식 발상이야. 일본식에는 안 맞아. 일본에는 오히려 대규모 딜러 하면서 안 되면 우리가 자본으로 참여할게. 그래서 이제 가미야 쇼타로가 그 지역에 자동차 딜러 하는 사람을 찾지 말고 뭐 섬유업 하는 사람 아니면 뭐 백화점 하는 사람 자본력 있는 사람 다 들고 와.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딜러 하는 걸 가르쳐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테니까 함께 공정 공영할 수 있는 대규모 딜러를 만들어야 돼. 라고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네. 이게 단순한 딜러망의 관계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게 일본의 표준이 되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 딜러하고 이제 회사 아니면 대리점하고 회사의 관계가 공영의 관계가 된다라는 이 사상을 만들어준 사람이 가미야 쇼타. 그렇군요. 그게 사실 우리도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그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거래처와의 관계 또 직원들과의 관계, 납품업체와의 관계를 갈등 관계로 보는 거냐 아니면 협력 관계. 네, 협력 하모니의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그 일본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해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진짜 가지 않은 길이었는데 그러네요. 이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선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열면서 성공으로 보여주니까 일본 내에 이것이 표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선구자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업의 신호로 추앙받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딜러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 그 딜러망을 통해서 고객을 개척해요. 이것도 이 사람은 참 대단한 건데요. 이렇게 대규모 딜러망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딜러망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신차만 팔지 말고 보험도 해. 파이낸스도 해. 네. 중고차도 사. 중고차도 팔아. 이것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가 김프로님도 3천만 원 차를 사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차를 1,000만 원에 사주면은 2천만 원만 있으면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구매 고객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야 너는 중고차를 사주면서 2천만 원만 있어도 해주게 해. 그리고는 토요타가 파이낸스 회사, 금융회사, 보험회사를 낄 테니까 이것도 할부로 사게 해. 그러면 단돈 200만 원 가지고 새 차를 살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 줘봐. 이거를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은 그 일반적인데. 그건 일반적인데 그 당시는 없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분이 뭐까지 했는가 하면요. 야 차를 사는 사람은 누구야? 차를 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지? 운전면허 땁니다. 그러면 운전면허서 너 만들어.
라고 해가지고 토요타가 딜러들한테 네. 그 지역에 운전 교습소를 만들게 해요. 그러면 운전 배우고 이제 저 운전면허 따는 사람한테 네. 축하드립니다. 하게 또 자기가 또 운전면허 연습한 게 토요타예요. 그렇죠. 그 사실 면허 따자마자 자기가 핸들 잡아본 차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훨씬 좋거든요. 더군다나 축하 기념으로 120만 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맞아. 으쓱해 있을 때. 으쓱해 있을 때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건데 그죠? 네, 이게 이제 판매 신이라는 게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고객의 니즈를 읽고 가려운 데를 끌어주는 그 능력.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어디까지 끌고 주는가 하면요. 그 딜러들한테 정비소까지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니까 병설 정비소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들었는데 야 그래 병설 정비소는 만들겠는데 나는 이게 방직 공장 하다가 딜러 해서 이 정비사가 없어. 그러면은 토요타가 감히 줬다라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야 정비사 다 물러가 교육시켜. 토요타가 정비사 교육을 시킵니다. 부품 이거 뭐 오일 교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고치는 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딜러의 서비스 병설점을 같이 설치하게 만드는 이걸 감히 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우리 김프로님은 차 몰고 계시잖아요. 네. 차 몰다가 사고 나면 어디 연락해요? 보험회사 하죠. 그렇죠. 보험회사 하죠. 네. 그러면 사고 나가지고 빵빵거리고 막 목도 아프고 하는데 핸드폰에 네. 찾아가지고 보험사 결국은 찾아서 딱 해가 보험사 연결하면은 네. 신규 고객은 1번, 기존 고객은 2번. 짜증 확 납니다. 확 나죠. 근데 이게 되면요. 네. 가미야 쇼따로는 차 판 친구 전화 하나번호만 고객이 갖고 있게. 정비를 하든 새 차를 사든 보험을 하든 사고가 나든 다나카상한테만 연락하면은 모든 걸 다 해줘. 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담당자. 그러면은 고객한테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고객님, enjoy your drive. 차 즐기세요. 근데 차에 대해서 골치 아픈 거 있으면은 나 다나카한테 연락 주세요. 내 핸드폰 번호는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 시스템을 가미야 쇼타로가 만드는 거죠.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고객들은 어떻게 하는 거면 너무나 편하죠. 나는 그냥 나한테 차 판 친구 전화번호만 알고 또 그 친구는 옛날에는 이제 방문 판매고 이렇기 때문에 집에 한 번씩 놀러 와요. 네. 한번 나와서 김 교수님 요즘 차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는데 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러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가져가 가지고 한번 어디가 고장인지 테스트 해가지고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부탁해요. 로열티가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 로열티가 경쟁사에 대해서 로열티가 몇 배로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일본 기업 중에 고객 만족도 1위 기업이 토요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 사이에는 영업에 관한 토요타 최고야. 이 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토요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고객이 나이 들에 따라서 계속 채널을 늘려갑니다. 처음에 이제 엔트리카 샀으면은 그렇죠. 그다음에는 미들카 팔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엔드카 렉서스 사는 거죠. 까지 이제 고객을 다 연결해 가는 거죠. 또 자기네 또 사업장에서 또 토요타 트럭 사고 그러겠죠. 상용차 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토요타를 이제 반석이 올려놓는데 이분이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토요타 판매 주식회사하고 제조 주식회사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토요타 생산 시스템 TPS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TPS도 사실은 원래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미국하고의 경쟁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후발주제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미국은 포드식 컨베어 벨트 시스템을 채택했거든요. 네. 우리 김프로님도 아시다시피 그 포드는 T형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에 나오는 그 깽단 차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 차. 그렇죠. 그걸 뭐 1000만 대까지 컨베이어 벨트에 만드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이런 회사하고 경쟁하려고 하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요? 그래서 어디로 선택했는가 하면은 거꾸로. 예. 말이 틀려졌습니다. 예. 소품종 한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 경쟁이 없죠.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비용이 큽니다. 비용이 많이 들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 하나에 예. 한 차종만 30만 대 생산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 차종을 3만 대씩 생산하면은 비효율이 더 높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때 생각한 게 just in time이었어요. 도요타 기이치로 사장이 야 카롤라 만들 때는 카롤라 문짝만 투입하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만들 때는 코로나 문짝만 만들도록 투입하면 그나마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JIT 시스템이 개발되는 just 거거든요. in time이죠. just in time이 개발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큰 낭비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완성차가 안 팔렸을 때 낭비가 제일 크잖아요. 문짝 하나 낭비보다는 완성차를 완성해서 그냥 야덕장에 먼지 뽀얗게 안고 있는 그 낭비가 더 큰 낭비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마지막에 이 토요타 생산 방식 JIT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가 하면요. 판매가 안정화돼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판매가 이번 달에는 뭐 3만 대 팔다가 다음 달에는 10,000대 팔다가 그 다음에 30만 대 팔아버리면요. 죽었다 깨나도 저스트 인타임 못 돌립니다. 못 하겠죠. 네. 생산 자체가 못 따라올 거예요. 못 따라오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3만 대를 만들더라도 뭐 어떤 달은 3만 대, 그 다음 달은 32,000대, 그 다음 달에는 28,000대 이렇게 생산을 안정화시켜줘야지 생산이 just in time으로 돌릴 수가 있고 효율성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가미하셨다. 어떻게 해결해? 왜냐하면 조금 전에 판매 주식회사하고 딜러의 관계를 확실하게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딜러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번 달에 자 다음 달 팔 주문 대수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4만 대예요. 그러면은 판매 주식회사가 딜러나 한테 야 한 각 점포당 500명의 고객을 다음 달 고객으로 돌려. 그러면 야 갑자기 우리 고객 주문 받아놨는데 어떻게 다음 달로 돌립니까? 이러면은 야 막걸리 사가지고 집에 가봐. 라고 하면서 그 고객 중에 좀 이번 달 안 해도 다음 달 차 빼도 문제 없는 고객들한테 막걸리 대접해 드리면서 주문을 이월시켜요. 근데 그 다음에 주문 뭐 어느 날 받았더니만은 2만 대밖에 안 돼. 그러면은 또 전국 딜러망한테 프로모션을 해요. 50만 원 무조건 쿠폰 프로모션을 줄 테니까 네. 다음 달 주문 중에서 이번 달로 땡길 수 있는 분을 최대한 10,000명 데리고 오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28,000대를 데리고 오면은 2,000대에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드는 사람이 가미하죠. 그러니까 사실 판매 주식회사의 CEO를 30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조 주식회사에도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예. 합리적인 그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를 안정시킨. 그래서 이런 어떤 토요타의 초기가 결국은 닛산하고의 국내 경쟁에서 이기도록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은 조금이라도 토요타가 후발주자 아니었어요. 후발주자예요. 닛산이 원래 선발주자. 원조인데. 맞습니다. 예. 이거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토요타가 일본에 원래부터 선발 자동차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니에요. 닛산이 그래도 동경 베이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 동경 요코하마 베이스인데요. 예. 닛산이 사실은 일본의 선발 자동차 메이커고 자동차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본의 제1호 국산 자동차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닷슨이라고 알고 계세요? 닷슨.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일본의 1호 국산차고 또 대량 생산 1호차예요. 그리고 미국에 수출할 미국에 때 제일 먼저 나간 거.
그래서 한동안 닷선 브랜드가 일본의 닛산 브랜드 이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닷선 브랜드가 이게 일본에는 굉장했는데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자동차 1호 이제 선발주자로 만든 게 닛산이고요. 예. 이 닛산의 그 창업자가 아이카와 요시스케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참 재미있어요. 예. 이분이 누구냐면은 도요타 기지치로도 굉장히 도요타 자동차의 2대 오너였지만은 이분도 동경 제국대학 출신이에요. 기계과. 근데 이 아이카와 요시스케가 이분보다 선배예요. 네. 동경 제국대학 초엘리트로 나와서 그때 닛산 재벌. 예. 그 당시에는 닛산 콘체른이라고 그러는데 예. 닛산 재벌을 만든 사람. 일으킨. 예. 근데 지금 닛산은 일본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르노로 이제 팔려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것도 일본 사람 입장에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고전의 또 변곡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닛산 재벌을 만들면서 항공기도 만들고 군용 트럭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패전 후에 전범으로 아이카와 요시스케가 처단을 받습니다. 이때 닛산이 주춤해요. 도요타는 그때는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2등이어서 더군다나 나고야 촌동네에 있었던 기업이니까 예. 처벌을 안 받아요. 그것도 참 예. 천운이네요. 천운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닛산이 주춤했지만은 그래도 닛산이 전후에 다시 부활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동경대에 있으니까 동경대 기계과 초엘리트들은 닛산에 취직하지 나고야까지 안 오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초기에 명차, 뭐 닷선부터 시작해가 블루버드 뭐 이런 명차는 사실은 닛산이 만들어요. 그 중에 이제 닛산이 자랑하는 차가 닛산 싸니였어요. 써니. 예. 예, 일본에서는 싸니라 그러는데 예. 이거하고 이제 코롤라가 후발주자로 이제 싸니하고 붙는데 이게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소위 싸니 코롤라 전쟁이에요. 이거는 뭐 일본 산업사에서 너무 재미난 전쟁인데 이게 뒤집어 놓은 사람이 가미야 쇼타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닛산 싸니가 1000cc 기가 막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가미야 쇼타로가 이거 이기려면은 다른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업 주식회사에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은 야 1100cc 만들어줘. 배기량을 좀 높여. 예. 자동차 엔진을 더 크게 해. 이러니까 공업 주식회사에서는 야 1500cc는 있는데 1100cc는 뭡니까? 소주도 2홉들이 4홉들 요즘 사업들을 2.5홉들이 만들어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2.1홉들이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니까 똑같은 차를 만들면 뭘 사겠냐? 그렇지. 내가 100cc만 더 크게 만들어주면은 내가 확실하게 팔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울며겨자 먹기로 1100cc 카롤라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아닌데 그거거든요. 그거. 영업의 신은 한 끗 차이에 사실은요. 그 차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게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딱 나와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카롤라를 여러분한테 내놓습니다. 이 차는 앞으로 세계 최고의 패밀리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언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지금 뭐 닛산에 밀려가지고 지금 그런데 사실은 이분의 말씀대로 카롤라 유명한 차가 됐죠.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요. T형보다 더 많이 파는 그런 차를 만들어낸 거죠. 물론 지금 차는 저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뭐 수십 대 그러니까요. 거치면서 뭐 몇십 대 카롤라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닛산이 망합니다. 1999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의 닛산은 르노한테 팔려나가고 그렇죠. 100cc의 차이가 그렇게 되면 그렇죠. 만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닛산은요 싸니, 블루버드, 스카이라인 뭐 명차를 만들어내요. 근데 명차를 만들어내면
나올 때는 엄청 잘 팔려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근데 그런 차가 안 나오면은 판매가 안 돼가지고 소위 손가락 빨고 앉았어야 돼. 근데 영업의 토요타는요. 명차가 나오든 뭐 새로운 차가 나오든 컨스탄트하게 팔아줘요. 그러니까 평균은 치는 거죠. 평균은 치는 거. 그러다가 대박 나고. 그만 대박 나고. 그러니까 이게 토끼와 거북이처럼 기술의 닛산하고 영업의 토요타가 붙으면요.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냐면은 영업의 토요타가 이긴 거예요. 참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기업사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이걸 그냥 토대로 뭐 폭스바겐이나 BMW나 벤츠라든가 이런 건 다 능가한 게 토요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초기에 그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 사람. 그리고는 그걸 떠나가지고 한 단계 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이 가미야 쇼타로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분을 영업의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렉서스도 저분이 아닙니다. 저분 퇴임 후에. 그런가요? 예. 그러면 도요타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대접을 했나요? 그래서 이분은 30년간 사실은 전문 양인이 CEO를 하게 되면은 뭐 30년이 아니라 10년도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조 부문에서는 자주 교체를 해요. 그리고는 그 중에 이제 뭐 패밀리도 도요타 아키오 같은 사장도 들어오고 뭐 저 후지오 같은 회장도 뭐 경영인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30년간 판매 주식회사 사장, 회장까지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게 엄청난 대우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리타이어를 그렇죠. 하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군요.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또 우아하게 만년을 즐기는. 참 그 도요타 하면 그냥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그 기술력 이런 걸로 세계를 제패한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아는 바하고는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기술의 토요타, 뭐 품질의 토요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판매의 토요타, 영업의 토요타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고 영업이 안정되면요. 생산이 안정되고 생산이 안정되면 품질이 안정되고 품질이 안정되면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 기업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안 우리는 뭐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는데요.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더 중요한 게 디맨드 체인 매니지먼트예요. 판매가 안정되고 영업이 안정돼야 생산도 안정되고 그렇죠. 수요 관리가 먼저 수요 관리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저성장 시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뭐 해야 되지? 이거 대한민국 위기라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되지? 하긴 저성장 위기 오면은 관리를 하려고 그러죠. 관리. 그렇죠. 네? 관리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아니라 비용 절감하려고 먼저 시작해요. 이거 아니거든요. 한두에 뭐 어려움일 때는 이게 비용 절감하고 뭐 R&D 절감하고 뭐 원가 절감하고 되지만은요. 저성장 시대처럼 이렇게 계속 10년째 뭐 2% 성장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요. 판매 비용 절감, 원가 절감 가지고 이를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기업가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제 저성장 위기 직전의 위기가 금융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제 2008년이 있는데요. 2009년에 우리 주요 그룹사 신년사를 회장님 신년사를 보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다음에 회장님들 신년사 보시면요. 하나같이 판매 확대를 주문해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현대차 그룹 지금은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메이커로 부상을 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슬기롭게 극복했거든요. 그때 이제 전임 회장님이 정몽구 회장님. 네, 정몽구 회장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고 기가 막힌 의사결정을 내리세요. 그건 뭐냐면은 판매 확대만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판매 확대. 정몽구 회장의 신년사라는 게 가끔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저때 아주 기가 막힌 해안을 보여주셨네요. 네. 그리고는 뚝심 있게 몰아붙였는데요. 이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오거나 뭔가 충격이 오면은 다들 판매비, 광고비 이런 거를 줄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힘들다 싶으면은 R&D 비용, 원가 줄이려고 했는데 손익계산서 구조를 보면요. 그건 몇 푼 안 됩니다. 뭘 늘려야 되는가 하면은 판매, 모소가 되는 매출을 늘려야 돼요.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노하우거든요. 네. 근데 위기가 왔다, 뭐 어렵다 이러면은 다들 경비 줄이라, 뭐 교육비 줄이라, 뭐 광고비 줄이라, 뭐 R&D 줄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저성장 시기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경영의 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제 교토식 경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교토식 경영 중에 최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일본 전산, 그렇죠. 이 소형 모터 만드는 네. 이 회사인데 이 소형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가진 이 일본 전산의 나가모리 회장님을 일본의 경영자가 뽑은 최고 존경하는 경영자로 선정된 분이세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일본 말을 전산 이야기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 팔린다는 생각은 저성장기에는 잘못이다. 첫 번째도 중요한 게 영업이고 두 번째도 영업이고 세 번째도 영업이고 네 번째는 없고 저 다섯 번째가 개발이고 그 10번째가 생산이다. 야, 근데 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업이고 두 번째도 영업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없고 저게 아주 기가 다섯 번째가 개발이고 10번째가 생산이다. 내가 보니까 개발과 생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영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맞습니다. 거네요. 특히 위기 돌파 때는 영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세 번째가 생산이고 뭐 네 번째가 뭐 연구고 개발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영업 1, 2가 강조가 안 됐을 텐데 세 번째, 네 번째 없고 그러니까 저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영자들이 이 저성장 시대에 가장 존경했죠. 또 이분이 재밌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신입사원 뽑을 때, 야 일어나봐, 자 소리 질러봐. 그러면 이러지 않습니까? 너 합격. 탈락. 그래서 직원들이 왜 저 목소리 큰 사람 뽑냐 이러니까 내가 했지. 영업을 잘 하려면은 목소리가 커야 돼. 목소리가 크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잖아. 저도 일본 전선 면접 봐서 붙었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위기를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때 이 영업으로 돌파하는 네. 이게 이제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보면요 아직도 이 구닥다리 영업을 해요. 영업 현장에는 아직도 KKK 영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KKK. 예. 예. 감과 경험과 근성으로 영업하는. 주식 트레이드도 혹시 KKK로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진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삼복도의에 네. 수박을 이렇게 들고 엘리베이터 타면 또 직원들이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또 뭘 이런 거 갖고 왔냐고 혼나고 그래도 또 가고 그게 근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성장 되면은 누구나 다 진짜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근성 이런 거를 가지고는 안 통해요. 예. 그러면 한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영업인데 그 저번에 이제 그 저성장이 되면은 이 이나모리 회장님이 이 직원들의 의욕을 너무너무 아쉬워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성장이 되면은 영업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본의 다카라 벨몬트라는 이게 치과 그 미용실 의자 판매하는 회사는요. 팀형 영업으로 전환합니다. 왜냐하면은 감과 경험과 근성을 무기라는 영업은요. 잘하는 친구는 거의 한 90%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카페에 커피나 마시다가
그냥 한 번씩만 뛰어도 그 90% 정도는 영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카르 벨몬트는 잘하는 10%한테 엄청난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한의 지시에 나머지 90%가 따라오게끔 아예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영업을 시키니까 엄청나게 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묵구구식 영업이 아니고 이런 팀형 영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영업을 전환해야 되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저성장이 되니까 영업을 개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네. 근데 우리 김프로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업 계획한다 그러면은 머리 들르매고 뭐 일단 워크숍을 가죠. 그렇죠. 워크숍을 가죠. 그리고 외부 강사 부르죠. 외부 강사 부르고 그리고 술 엄청 먹습니다. 그다음에 비몽사몽간에 등산 갑니다. 그리고 손에 선물 하나 들려서 그렇죠. 집으로 앞으로. 그렇죠. 저도 이제 그 강사로 수없이 불려다닌 사람인데 그런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영업 계획에 시도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실패를 해요. 맞아요. 그 왜 실패를 하는가 하면은 요 제이커브 현상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 제이커브 현상이라는 거는 이게 영어의 J자형, 그렇죠. J자형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을 계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 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 하면은 더 안 되겠죠. 더 안 되죠. 왜냐하면 다 익숙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업적이 떨어져요. 근데 대체적으로 영업을 계획하는 사람은 이런 새로운 영업을 하게 되면은 업적이 떨어진다는 거를 알죠. 아는데도 그냥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업적이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이고 우리 본부장 새로 오셔가지고 닭플레이 합니다. 그렇지. 계획한다고 뭐 우리 술 먹이고 뭐 워크숍 하시는데 저거 잘 안 될걸요. 라고 내심은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나 업적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본부장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야, 내 출장 갈 동안에 옛날 그대로 돌려.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고무줄 현상, 뒷도 현상이 보이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이커브처럼 초기에 업적이 빠지더라도요, 버텨줘야 돼요. 내 본부장 하는 동안에는 이거 하나는 내 계획에 나가겠다. 업적이 빠져도 나는 직을 걸고 이거 하겠다.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한 10%는요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또 따라오는 그 10%한테 왕창 칭찬을 해주고 왕창 인센티브를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 보던 90%가 나는 잘못하다가는 뒤로 밀리겠네? 라고 하는 순간 업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J자, 이제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제이커브죠. 제이커브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줘야 이제 영업 계획에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이게 사실 영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관습 같은 거라서 개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그 교수님께서 학문이 없다. 그럼 뭐 결국은 현장에서 깨지면서 배우라 그러니까 이게 도제식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어. 그때 더 어려웠어. 그런 얘기하면서 그 시대가 바뀌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영업의 관행을 계속 이른바 전통이라고 물려주고 물려받는 게 이어지다 보면 점점 새로운 형태의 영업의 개혁을 실시한 회사나 조직에게 밀리게 되는데 맞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저성장 시대의 영업의 의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영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영업 조직을 리드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이 영상을 오히려 조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같이 공감대를 만드는데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벌써 교수님하고 영업의 신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일본의 네. 영업의 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업이란 도대체 뭐지? 그리고는 이게 기업의 경영 위기를 영업이 어떻게 돌파하게 해주었는지. 네. 단순히 돌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업을 최강 기업으로 끌어올리는데 그 토대의 역할을 하는 건지. 네.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저성장 시대라는 것도 이제 대한민국의 사실은 위기입니다. 이 속에서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제 영업을 믿으시고 네. 영업과 함께 이걸 한번 돌파해보는 그런 시도를 영업인들이나 뭐 영업 책임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에도 걸출한 영업맨 출신의 경영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유명한 외판원으로 시작해서 중견그룹의 일군 분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시받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나. 현장에도 산업공상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성장 국면에서 이 저성장의 한계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조직력 중에 영업이 정말 중요하고 영업도 전 같은 영업이 아니라 정말 데이터와 조직에 의한 체계적인 영업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영업의 신 가미야 쇼타로의 얘기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앞에 도요타 DNA CEO 영업의 길을 묻다 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비교적 오래된 책이죠. 예, 오래된 절판이 책입니다. 혹시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절판이 돼 있어요. 예, 뭐 절판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여러분 찾아보셔가지고 예. 한번 이 참고 자료도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서 영상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특별 기획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김현철 원장님과 함께 이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경영의 신 그리고 장사의 신에 이어서 영업의 신까지 했는데 다음번에는 더욱더 여러분께 의미심장하고도 즐겁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수님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